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완성자 부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0월 합평. 참 여러분이 1년 전에 저와 수능 개념 내지는 수능 특강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10월이 올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여러분은 그 시험을 무사히 치러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결과? 벌써 제 SNS에는 선생님 이번에는 100점 받았습니다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좋은 또 이 결과물을 알려주셨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물론 좀 몇 개 실수를 하셨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 또 저를 믿고 끝까지 잘 지금까지 쫓아와 주셨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괜찮습니다. 틀렸으면요, 지금 틀리는 게 여러분 낫잖아요. 혹시라도 몇 개 실수를 하나 내지 두세 개 정도 실수를 하셨다면 그걸 반드시 더 체크하셔서 수능 때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의 점수보다. 그랬으면 좋겠고, 또 다 맞은 친구들 방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이번에 올해 여러분은 수능 대박 나실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리스까지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에서 외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그리스 현지에서 전국의 제 제자들, 완제들에게 이 완수박을 바로 그 현지에서 외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완수박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한 달은요, 사탐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세계사, 지금까지 잘해오셨다가 마지막에 좀 흐트러지시면요, 이거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은 사탐, 그 중에서의 세계사의 시간이니까 꼭 집중하셔서 꼼꼼히 잘 대비하셔서 진짜 수능 때 우리 50점 만점에 그 놀라운 결과물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마음껏 자랑을 해주시기를, 또 여러분의 그 자랑을 제자들의 그 좋은 이 설레이면서 자랑해서 선생님 저 진짜 만점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지 몰랐는데 진짜 해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결과들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그런 마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시험 문제는요, 무난했습니다. 크게 한두 개의 이 조금 그 까다로운 이 문제들에 낚이지만 않았었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초반 문제는 또 그 중에서 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랍니다. 쿠심의 곡물 수령 내역을 적은 점토판. 점토판이라는 단어가 먼저 살짝 눈에 띄고요. 자, 거기에서 봤으니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출토 나와 있고 점토판에 쐐기 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명은 무슨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겠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죠. 쐐기 문자, 점토판 등등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추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이집트 문명이죠. 이 두 개 중에 나오고요. 거의 1번 문제나 2번 문제에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허 유적을 남겼다. 중국 문명 하셔도 되고요. 황허 문명 하셔도 되고요. 다 좋습니다. 사자이설을 제작하였다. 집트,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어디 있었던 거죠? 요거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리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리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자,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내지는 인도 문명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태음역과 육집진법을 사용하였다. 메소포타미아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진법.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옥한 초승 달지대. 그게 태음역,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됩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세계사 수행평가 안내라고 나와 있고요. 과제.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인물 20명을 골라 공통점과 차이점 쓰기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선정인물은 동그라미 인물과 세모 인물이 나와 있네요. 이민족 타도를 내걸고 봉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걸로는 확실히 좀 알기는 힘든데요.
난징을 점령한 후 새 국가의 수도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아, 일단은 난징과 관련된 인물이군요. 하나 더. 어린 도책, 부역 황책 등을 통해 왕조의 재정 기반을 마련한. 어린 도책, 부역 황책 나왔습니까? 누굽니까? 명태조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주원장, 이 정도 이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모임을 보겠습니다. 천조전무 제도. 이건 뭐죠?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었던 수전 홍수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 두 인물. 특히 요 동그라미 인물은 주원장, 이 세모 인물은 홍수전 인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전래 문제로 인해 일부 선교사가 추방되었었던 것은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부 선교사가 추방되었던 건 언제 때입니까? 청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니은입니다. 전통 문화의 부흥을 내세우며 6개의 유교적 덕목을 반포했던 게 바로 주원장, 명태조 아니겠습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입니다. 크리스티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회를 조직했던 게 홍수전이 맞지요. 그래서 이걸 뭐 배상제회라고도 불린다고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전조제라든가 축첩제도 같은 악습을 폐지하면서 민심을 얻었던 바로 그 인물이 홍수전이고요. 홍수전과 주원장 둘 다 어디? 이 난징에서. 제가 여러분 올해 파이널에서 말씀드렸죠. 올해는 중국의 수도라든가 지역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난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러양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도 우리 그 문제 풀다 보면 러양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문제는 장안으로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올해 수능을 조금 더 요 러양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입니다. 사고전서 간행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을 착수했던 것은 청나라고요. 하나 더 가겠습니다. 사고전서의 간행은 청나라의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 중에 누굽니까? 걸룡제입니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전 올해 만약에 청나라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를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꼭 이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나라별로도 나올 수 있지만 요 인물들은요 개인 황제의 업적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요 내용들도 반드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당연히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도시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하를 차지한 유방은 주의 수도였던 러양을, 자, 주나라의 수도도 러양이었습니다. 를 수도로 삼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이에 반대하여 진의 옛 근거지 일대가, 원래 진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죠? 센양이었죠. 요 문제가 재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센양 문제, 센양으로. 자, 그랬고요. 일대가 수도로 적합하다고 주장했고요. 흉노를 몰아내면서 초원의 목축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제후들이 변란을 일으켜 쉽게 수비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유방은 뭐 세운 사람입니까? 한나라 세운 사람이죠. 한나라의 수도를 가로 정했대요. 자, 가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장안입니다. 장안의 화제할 때 그 장안. 장안이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 어디죠? 시안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장안을 지금의 그 중국 명칭으로는 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데예요. 선생님, 센양은요? 제가 개념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서울이 이렇게 장안이라면 요 옆에 있는 데가 센양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 한 부천 정도 된다. 요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시안 여행을 가면요. 당나라라든가 한나라의 유적지도 있지만 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센양의 유적지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시안 여행을 가면 요건 하나 그냥 체크해서 여러분이 대학 가셔서 꼭 여행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위치는 어디다? 바로 장안을 물어보는 것이다. 자, 장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하였다. 요거 어디죠?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우리 2번 문제에도 이 지역 문제처럼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나라의 초기 수도는 어디였어요? 난징이었어요. 그러다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던 인물이 누굽니까? 락제, 영락제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북위에 효 문제가 평성에서 천도한 곳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러양이에요. 러양. 전 올해 수능에서 요 러양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꼭 러양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도 후한 때가 되면 러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것도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 효 문제가 원래 수도였던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게 493년이에요. 근데 연도까지는 이런 건 안 나올 수 있지만 러양으로 옮겼다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당나라 때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당나라의 수도니 장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거란이 차지한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속하였어요 라고 하는데 거란은 러양을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이 거란이 차지했던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운 16조라고 하죠. 이 연운 16조에 속하는 데가 어디예요? 베이징이에요. 예, 요거까지는 기억. 요거까지는 기억.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이 개항한 곳 중에 하나예요. 이게 5개의 항구를 개항했었는데 5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 친구 한 명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 친구 누구? 상광이. 상광아, 네 푸사 이쁘다. 뭐 이거 하면서 제가 5개 항구 간단히 설명했었는데요. 이 5개를 다 나오는 것보단 상하이 광저우가 바로 난징조약으로 개항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왼쪽은 가가 정복한 이집트에서 출토된 원통형 인장이고 오른쪽은 인장을 굴려 찍은 모습입니다. 이 인장에는 가의 전성기를 이끈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사자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나는 위대한 왕 다리우스다 라고 적혀 있답니다. 다리우스 등등으로 인해서 이 왕조, 어느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모평에서는요, 연이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계속 모평에서 문제가 거의 4모평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면서 많이 학생들을 좀 당황케 할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우리 10월 학평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요거는 원래 이게 있죠. 여러 나라들이 있다가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아시리아입니다. 요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죠? BC 7세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강력한 통치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지역에 불만을 샀고요. 다시 분열됐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다시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4년 전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많은 수험생을 당황시켰거든요. 2019 수능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뭐 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제 약자 중에서 압도적 1위 뭡니까?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맞죠? 예.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리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에 비해서 제가 올해 나오는 건 요 아시리아가 좀 눈에 많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 문제는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요 아시리아 꼭 눈여겨서 봐주세요. 자, 이 아시리아가 나온다라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아시리아가 아주 거칠었다고 그랬죠. 패고 팼는데도 성이 안 풀려. 에이씨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페니키아라든가 고 바빌로니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나라가 다 어디에 해당된다? 이 아시리아에 해당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쿠션 왕조와 교역을 하였다. 자, 쿠션 왕조랑 교역을 했다라는 건 쿠션 왕조가 언제 있었죠? 인도 지역에서 1에서 3세기에 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BC 6세기에서 BC 4세기에 있었어요. 4세기까지. 그러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겠죠. 요거는 파르티아에 해당됩니다. 파르티아랑 시기랑 같아요. 자,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군관구제, 둔전병제는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이 되고요. 카르타고 등의 식민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바로 요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 특히 요 니네베라는 단어 꼭 더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왕립도서관이 건립되었던 거 어디입니까? 바로 요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고요. 대표적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설명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나는 막부와 각 번의 요청에 따라 화약 제조에 대한 일본어 설명문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대요. 자, 원료 치료법에 대한 일본어 설명문은 완성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여기가 이제 핵심 단어겠죠? 네덜란드어로만 작성된 상태였다. 급한 대로 원료 처리법 설명문만 네지마에 도착한 아노스번의 가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데지마 나왔고 네덜란드어 나왔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에도 막부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막부는 여러분 세 개의 막부가 있습니다. 일본사에서 나올 만한 막부는요. 가, 무가 뛰어난 에야. 요거 기억나시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되는데 참 어이없게도 작년 수능과 올해 모평에서 연이어서 무로마치 막부가 나왔어요. 무로마치 막부는 나온다라면 명나라랑 교류를 했고 이 교류 형태는 감한무역이다 라고 하면서 미음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게 계속 수능에 나왔었잖아요. 요게 나왔었고요.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에도 막부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에도 막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산킨 고타이제라든가 조닌의 성장이라든가 뭐 국학의 발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쇄국 정책 등을 펼쳤다. 그리고 서양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네덜란드랑만 어디에서 네지마에서 교류를 했었다. 그런 내용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번입니다. 나라의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나라 시대가 되겠죠. 8세기에 있었던 나라 시대. 산킨 고타이 제도를 실시했던 게 에도 막부 아닙니까?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원의 2차례 침입을 막아내었던 것은, 자, 원나라는 일반적으로 몇 세기에 전성기였습니까? 13세기죠.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고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마쿠라 막부에 해당되고요. 자, 중원 왕조와, 여기서 말하는 중원 왕조는 명나라입니다.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어디?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고요. 유학생이 포함된 견수사를 파견했던 것은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화폐 속 인물은 미마르 시난이라는 유명한 건축가래요. 자, 그는 이 제국의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예니체리 부대에서 활약하던 중 술레이만 1세에게 발탁되어 모스크와 궁전, 교량 등 수백 개의 건축물을 지었답니다. 자, 화폐 속 건축물은 그가 자신의 최고 걸작으로 여긴 셀리미의 모스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 뭐 술레이만 1세 예니체리 나왔으니까 바로 오스만 제국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수능에서 오스만 제국이 또 나온다라면 이렇게 일반적인 제국 전체를 묻는 문제보단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 오스만 제국 하면 유명한 인물들이 메흐메트 2세, 술레이만 1세 요 정도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했던 거, 그다음에 술레이만 1세는 프레베자 해전에서 에스파냐를 이기면서 거의 지중해 무역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던 거, 뭐 헝가리 공격했던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올해 조금 눈여겨서 보고 있다는 게 누구라고 했었죠? 셀림 1세. 인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셀림 1세의 대표적인 업적은 딱 두 개예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했다. 셀림 1세 때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당시에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의 가장 대장 국가이긴 했었지만 이 정치적 군사적인 주도권만 있었지 종교적인 주도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셀림 1세 때 그 종교적인 주도권까지 가져왔다는 표현을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했었죠. 셀림 1세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술레이만 1세, 여기가 주된 인물들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냥 오스만 제국을 물어보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사실 영토를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꽤 넓어요. 그렇지만 이베리아 반도까지는 가진 못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포르투갈 에스파냐에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어느 시기 때 갔었죠? 예,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갔었죠. 자, 우즈베키인에 멸망하였던 것은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 맞지요. 그 중에서도 인물로 따지자면 누구? 메흐메트 2세. 요거 혹시 연도까지 될까요? 1453년. 1453년은 뭐가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이기도 했던 게 요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던 1453년이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요. 탈라스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요게 탈라스 전투잖아요. 왕조로 따지자면 어디입니까?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가볼게요. 7번 보시면 가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이다 보니까 기존의 모평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어요. 그 쉽게 나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9월 모평 같은 경우도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랑 막 비교하면서 조금 어렵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10월 학평은 그냥 이 제국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의 역대 황제라고 하고요.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나왔는데 자한기르입니다. 자한기르는 아그라에서 황제로 즉위. 이 아그라는 무굴 제국을 수도로 했었던 것을 아그라라고 합니다. 수라트 항구 등지에서 영국 동인도에서 무역을 허가해 주었었고요. 선대 황제인 아크바르. 아크바르가 실제로 이 무굴 제국의 3대 황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인물이 자한기르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그 타지마할을 건설했던 샤자한이에요. 이 샤자한의 아들, 즉 6대 황제가 누굽니까? 무굴 제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아우랑제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샤자한이라든가 아우랑제부라든가 이 아크바르 자체를 물어보기는 조금 너무 쉬웠는지 약간 이 자한기르를 내면서 다르게 냈지만 여기 아크바르가 나와서 사실 얼마든지 문제는 찾아갈 수 있었다. 요 제국은 어느 제국이다? 무굴 제국이다. 무굴 제국 이따가 제가 다 풀어드릴 때도 요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왔지만 여러분 실제 수능에선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로 따지자면 여기 3대 아크바르랑 그 다음에 6대 아우랑제부를 비교하는 인물 문제가 좀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인물의 핵심은 아크바르는 기본적으로 이 무굴 제국은요, 힌두교도들이 많은 인도 땅에서 이슬람 왕조잖아요. 그렇지만 상당 기간 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관용 정책이었어요. 일종의 지지야. 니네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괜찮아. 믿어. 그렇지만 종교가 다르잖아. 일종의 세금만 좀 더 내줘. 이게 지지예요. 일종의 종교세예요. 자, 그런데 아크바르는 그것까지 어떻게 했다? 야,
아니 각자의 신앙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건데 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 지지야까지 없애버려. 요거는 되게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 지지야를 둔다라는 것만 해도 종교적 관용체계 하나로 봤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지지야까지 없애면서 종교적 차이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종교적 차별을 거의 없앴어요. 그런데 아우랑제부는 인도 역사상, 무굴 제국 역사상, 더 나아가서 인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영토를 많이 차지한 건 좋았지만 영토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 재정적인 부담을 극복하고자 이때 이미 없앴었던 지지야를 부활시키면서 각 종교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었던 것이 아우랑제부 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물어봤던 건 대부분 다 이 패턴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무굴 제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보시면 산치대탑이 건설되었다. 산치대탑은요, 인도 왕조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한 여러분 이틀 정도 굶은 상태에서 고기 뷔페집을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으면 무라도 굴까?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우리아 왕조가 나온다라면 시옷 3개면 끝난다고 했었죠. 아소카 왕이 산치대탑, 상좌부 불교, 그 다음에 석주, 이렇게 요 시옷 3개로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산치대탑이요. 요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던 것은 쿠시안 왕조. 그렇죠?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던 게 무굴 제국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던 건 이쪽에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때가 바로 쿠투브 미나르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 자, 아잔타 석굴 사원이 착공되었던 건 굽타 왕조가 되겠죠. 굽타. 그래서 요 인도는 왕조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입니다. 밑줄 친 우리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게이 연간의 북벌은 잘못이다. 몽골이 성장하여 북방의 정세가 변화하는 틈을 타 우리 왕조는 이 우리 왕조를 찾는 겁니다.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북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땅을, 북쪽에 있는 적을 정벌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북벌에 나섰으나 실패했대요. 또한 북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발행한 회자의 수가 1억 4천만 관에 달하여 회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회자 나왔습니다. 우리 태양의 후예 여신 누굽니까? 송회교씨 아닙니까? 회자, 교자. 송혜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세계사에서는 송회교라고 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회자예요. 그러니까 요 나라는 송나라인데 굳이 따지자면 요 송나라는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잖아요. 요 상황 자체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남송이에요. 왜요? 이 북벌이 우리 옛 영토니까 원래 이 북송의 수도는 카이펑이었잖아요. 카이펑을 뺏기고 항저우 남쪽으로 내려왔었어요. 이만. 거기가 바로 남송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송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몽골 애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 이 카이펑 일대를 빼앗았었던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다 해서 북벌을 시도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송으로 풀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렇지만 굳이 북송과 남송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남송입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 고구마라는 것은 아메리카를 원산지를 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대예요? 명나라나 청나라예요. 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명 내지 청. 기억해 두시고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지식인, 특히 요 남송 때에는 자신들의 이 위축되었던 그 심리적 상태를 좀 극복하는 일종의 정신승리 개념으로 성리학이 나왔었다고 했었죠. 여기 같은 또 시옷이기도 하고 성리학, 남송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군기처를 설치를 명령하는 황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청나라죠. 청나라 중에서 누구예요? 옹정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문제 풀어드릴 때도 청나라 나오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의 주된 내용들은 다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화와 함께 항해를 준비하는 군인이라고 나왔습니다. 명나라죠. 명나라 중에서도 정화의 원정을 지원해줬던 황제는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관할 지역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중정관이 나왔으면 이게 구품중정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느 시대입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보시면 밑줄 친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우리 프랑크인의 위대한 지배자이신 폐하께 경의를 표하며 이 코끼리를 선물했대요. 코끼리를 선물했대요. 근데 코끼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코끼리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코끼리를 받는 지역은 그 재정이 거덜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실제로 한국사에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끼리를 줬다라는 게 그게 뭐 선물이긴 하겠지만 이거 사실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었고요. 우리 폐하께서 2년 전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 관을 받은 영광을 누리시더니 이제는 그 위세가 동방 이교도의 나라까지 미치고 있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폐하는 누굽니까? 카롤로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카롤로스 대제. 특히 이 카롤로스 대제는 정확히 이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 관을 받았던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800년 성탄절이에요. 즉 카롤로스 대제가 활약했던 시대는 700 몇 년에서 800 몇 년이죠. 그럼 몇 세기? 8에서 9세기의 인물이다. 요거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요 레오 3세라는 말은 교황 레오 3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지역에서의 그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황제 레오 3세도 있다고 그랬죠. 있습니다. 황제 레오 3세가 했던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큰 역사적 내용은 뭡니까? 726년에 성상 파괴령을 명령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인물은 카롤로스 대제가 되겠고요. 요 카롤로스 대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빠 피핀. 뭐 단독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고요. 이 피핀의 아빠가 누구죠? 카롤로스 마르텔입니다. 참고로 이 카롤로스 마르텔은 투르 뿌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을 이슬람 세계로부터 지켜내는 것에 일조했다라는 걸로 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왕이나 황제는 아니었어요. 궁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제 자리를 이어받았던 피핀도 처음에 궁제였다가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카롤로스 왕조를 개창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 카롤로스 대제 때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롤로스 대제는 유럽의 많은 서유럽의 대부분 옛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땅을 회복시켰고요. 그 지역마다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예 부흥에도 앞장섰었는데요. 그래서 이 카롤로스 시대의 문예 부흥을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카롤로스 르네상스를 부른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되겠고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던 것은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자, 로마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누가 나올 수 있죠? 옥타비아누스가 나올 수 있고요. 콘스탄티누스가 나올 수 있고요. 유스티니아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도 3개, 콘스탄티누스도 3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3개예요. 3이에요. 업적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업적이 이게 다예요. 자,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뭐죠? 악티움의전에서 승리. 그리고 본인을 프린캡스라고 해서 첫 번째 가는 시민에 불과하다라고 했더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 칭호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황제를 열었다. 요게 있고요. 자,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세웠었고 313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교리가 막 혼재되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건설했고 거기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했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법전을 편찬했죠. 그게 뭡니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노마법 대전이라고도 하지요. 요 세 개로 시험 문제 다 나왔잖아요. 요 참고로 요 세 개는요 선지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자, 2차 3두 정치를 이끌었다. 1차 3두 정치는요 카이사르, 폼페이오스, 크라수스 같은 좀 자음의 이 발음들이 센 데 비해서 2차 3두 정치는 좀 이응이 많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다음 레피두스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를로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카를로스 대제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건 유스티니아누스가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보시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는 민주정치의 기틀을 다지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아테네 전체를 도시, 내륙, 해안 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다시 10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이어 3개 지역에서 1개씩의 구역을 뽑고 이를 한데 묶어 부족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막 여러분이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세계사 문제는 언제나 그 지문 내에서 신태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막 여기서 이걸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막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두 개에서 뭘 빼고 막 이런 건 고민할 게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총 10개의 부족을 만들었고, 그리고 각 부족에서 50명씩을 추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혈연적 중심의 부족제는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되었다. 부족제가 개편되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노래 기억나십니까? 솔페클페 솔페클페 스페클페 스페클페 기억나시죠? 솔페클페송! 제 노래 기억나시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제 목소리가 들렸어야 돼요. 솔페클페 솔페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이 앞에 두 명은 사실 별게 없고요. 이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도가 부족해.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를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두 추수해.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500인 평의회,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이 있었다. 근데 봤더니 500인 평의회, 부족제 개편이 있어요. 그러면 클레이스테네스 지금 문제잖아요. 그를 물어보는 거니까. 물론 이 인물들은 다 아테네의 주된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아테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물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500인 평의회 나왔어요. 여기 부족제 개편 나왔어요. 여기 선지에서 답이 될 건 뭐밖에 없을까요? 도편 추방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나왔잖아. 놀랍죠? 마술과 같지 않습니까? 솔페클페,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편 추방제를 마련했던 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거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요거 연도까지 기억해 두세요. 313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누구죠? 유스티니아누스. 농지법과 곡물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그라쿠스 형제가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풀었고요. 나머지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1485년 가의 국왕 주왕 2세에게 콜럼버스가 찾아와 아시아 항해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수학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대요. 그러나 국왕은 이 제안의 가능성을 별도로 시험하는 한편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의 항해를 지원했고요.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하고 가로 귀환하자 국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더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 요 내용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여기로 가는, 여기가 아시아니까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가는 요 희망봉을 발견하는데 이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난 더 이상 못 가, 여기 폭풍의 곳이야라고 했더니 너 이 자식아, 야 지금 이거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우리 완전히 우리 미래 사업이야. 너 하지마. 야, 다 봐. 내가 다 가구만다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나이, 즉 1488년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지만 그 뒤에 10년 1498년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최초로 열면서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바로 됐던 것이 어딥니까?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인물, 바로 바바 인물, 그렇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이 지원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에스파냐가 지원했던 인물 2명 또 같이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했던 콜럼버스, 그리고 또 누구?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던 거기에 대장 마젤란 일행.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고 나머지 일행이 돌아왔으니까 마젤란 일행을 지원했던 건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 후원, 포르투갈 후원, 요거 구분해서 꼭 알아달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포르투갈이고요. 최근에 수능 문제를 보면 뭐 포르투갈이든 프로이센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에스파냐든 이렇게 나라별 업적에 대해서 이것을 연관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크림 전쟁을 일으켰다. 크림 전쟁은 어디랑 싸운 것이에요?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이 크림 전쟁의 연도는 꼭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853년에서 56년입니다. 요 연도. 요건 약간 연표 문제에서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림 전쟁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인 체제를 주도하였었다. 비인 체제를 주도했던 것은 신성동맹 이거든요. 자, 신성동맹은 즉 이 비인 체제라는 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것이죠. 즉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와 싸웠던 나라들이 신성동맹의 주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에요? 일단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요 세 나라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한 나라가 더 들어가면, 영국이 들어가면 이 동맹은 사국동맹이 되죠. 요 나와 있는 요 사국동맹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삼국동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걸로 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여기 해당되는 국가들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포르투갈은 빈체제 주도랑 전혀 관련 없겠죠. 됐죠? 자, 대륙봉 세력을 발표했던 건 언제죠? 누구죠? 일단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요거 연도 많이 물어보죠. 1806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던 것은 누굽니까? 에스파냐입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에스파냐 중에서도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의 문명, 두 문명을 파괴하잖아요. 그게 아스테카 문명도 파괴하고 잉카 문명도 파괴하잖아요. 그 인물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코, 잉, 피나 기억나십니까?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정복되고 파괴되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카오를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포르투갈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 보시면 다음 조서가 반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민군이 거사하여 각 성이 호응하니 중국이 들끓었다. 이에 위안스카이에게 민군 대표와 논의하여 정체,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 정치 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체를 정하도록 특명을 내렸대요. 하지만 시일이 지나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대세를 보고 민심을 살펴 공화 정체로 정하였다. 공화 정체로 정했었던
중국 근대화에 있었던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신해혁명이에요. 그렇죠? 이 신해혁명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안정되고 만주족을 비롯한 모든 인민은 하나의 중화민국으로 합쳐질 것이며 나와 황제는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신해혁명 과정에서 신해혁명이 191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화민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1912년에 중화민국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해혁명은 1911년, 1912년에 중화민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순원이고요. 그렇지만 순원은 당시에 청나라에서 보냈던 위안스카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기고 자신들의 그 같은 일원이었었던 혁명파와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합의받았었지만 그리고 나서 중화민국의 임시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위안스카이가 넘겨받지만 또 위안스카이는 어떻게 됩니까? 순원을 비롯한 혁명파를 탄압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나서 황제제도 부활을 하려다가 죽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그때부터 막 군벌들이 나타나고 그 군벌을 정리했던 인물이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였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서가 반포된 배경은 신해혁명일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렇게 신해혁명보다 신해혁명에 대한 내용을 써놓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자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수능 전에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주국이 수립이 되었던 것은요. 만주 사변의 결과 만주국이 나왔던 것이에요. 만주 사변은요. 1931년이고요. 만주국은 1932년에 선포됩니다. 만주국을 당시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 괴뢰국이라고도 하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약진 운동은 누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마오쩌둥이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막 여러 가지 그 혁명적인 변화가 없죠. 야, 우리 한번 파이팅 하자! 라고 하면서 1958년도 경에 시작했던 것이 인민공사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대약진 운동을 벌였지만 대대적 실패를 맛보게 되었었죠. 그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자, 중국 국민당이 결성되었었다. 자, 이 중국 국민당의 초기 결성은 순원이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재건했던 것도 순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절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지만 여기 정답이 너무나 확실해. 그렇죠? 그리고 5번입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1차 국공합작은 언제였죠, 여러분? 1924년에서 27년까지였습니다. 요 시기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 보시면 밑줄 친 이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과거 5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기간 우리 미국과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우리는 4반세기가량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가로막혔던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이 떠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누구죠? 닉슨이에요. 닉슨 독트린 했었던 그 닉슨. 이 닉슨은 이게 정치사로 들어가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우리 세계사 교과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 대선에서 좀 이 잘못된 행위를 했었고요. 그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쫓겨나기도 해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5년 반이라고 했었죠. 이 5년 반이라는 기간을 찾아봤더니 제가 닉슨이 1969년부터 74년까지 재임을 했던 게 닉슨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기간은 몰랐어도 돼. 중요한 건 이 말을 했던 인물이 그 닉슨 대통령, 냉정 체제를 완화시켰던 그 닉슨인지만 알았으면 된다고.
알았으면 된다고. 아마 그런 의도에서 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좀 힘들게 풀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만 생각했어요. 닉슨의 재위기간? 이건 우리가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거는 사실 모르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보세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이거잖아. 닉슨 독트린이 언제죠? 1969년.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미국이 각 나라의 여러 나라에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간섭하고 했었는데 그걸 최소화할게. 이걸 하고 나서 뭘 합니까?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본인들이 빠질 것을 어느 정도 시사했잖아요. 그리고 72년도에 어디로 방문해요? 중국을 방문했던 게 역시 닉슨이에요. 72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도 되지만 중국을 방문했다. 이렇게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 조약 아닙니까? 언제죠? 1905년.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었었다. 언제입니까? 1869년. 요 연도는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건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었던 1869년은 또 다른 교통혁명의 하나였었던 수에즈 운하의 개통연도랑 같은 연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제1차 비동맹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게 1961년이고요.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겠죠? 1945년 이후에 열리고 닉슨 전에는 끝났으니까 여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연표 문제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엽서에 그려진 것이다. 양복 차림은 프랑스의 총리와 군복 차림인 가의 황제가 모로코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 있네요. 모로코라고 적힌 가방을 서로 낚으려고 하고 있대요. 당시 프랑스가 모로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자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가는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하며 프랑스를 견제했대요. 요 가가 누구겠습니까? 독일이죠. 독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모로코 사건은요, 여러분 두 차례 있었어요. 언제죠? 1905년과 그 다음에 1911년. 요게 2차 모로코 사건. 1차 모로코, 2차 모로코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독일이 되겠고요. 독일이 제국이 된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선포돼요. 어디에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국동맹을 결성했다. 제가 아까 사국동맹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이 삼국동맹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독오이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해당되는 게 삼국동맹이고요. 이거랑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달라고 했던 게 뭐였었죠? 사국동맹. 사국동맹은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랑 싸웠던 나라. 어느 나라죠? 프로이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하나 더.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신성동맹이었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사국동맹이 되죠. 영국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프로이센이라고 쓰고 프로이센이 결과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독일이 된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지만 1871년 이전에는 프로이센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1871년 이후에는 독일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참고로 이 삼국동맹은 1882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프로이센과는 관련 없는 독일이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국동맹과 삼국동맹은 그 구성원들이 또 완전 다르죠. 그런 것들까지 비교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바를 보호국으로 삼았던 건 미국이 되겠고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영종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러시아가 되겠고요. 러시아의 누구?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당시에 청나라는 누구? 강희제. 비교해 주시고요. 자,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게 패배했던 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세계사 신문.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가 개통되다. 1869년 11월 17일 가의 포트 사이드에서 수에즈 운하 개통식이 열렸다. 개통식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랑스의 황후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대공 등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운하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69년 어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게 이게 어디요? 수에즈잖아요. 수에즈 운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에즈 운하가 있었던 나라, 그 내지는 전 지역, 거길 어디라고 하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요 내용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이집트 지역의 민족운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볼까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 어디예요? 인도잖아요. 참고로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전개했던 주된 인물 람모안 로이라는 인물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아라비 파샤가 반영 운동을 이끌었던 게 이집트에. 자, 아라비 파샤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겠다라고 반영 운동을 펼쳤던 거 아닙니까? 영국 너네 나가! 이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아라비 파샤 아닙니까? 판보이 쪼가 동유 운동을 추진했던 건 트남 베트남. 콜카타 대회에서 4대 강령이 채택되었던 것도 역시 인도. 호세리살이 에스파냐 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였다라고 하는데 호세리살, 아기날도 이런 인물 나오면 누구? 리핀, 필리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문제 남았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 창설 당시 제1차 세계대전과 대전에 연합국과 중립국 등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패전국인 독일, 볼셰비키가 지배하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가입에서 배제되었대요. 한편 이 기구, 즉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한편 이 기구의 창설을 제안한 윌슨 대통령, 이 윌슨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정작 자국의 가입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자칫 유럽이 분쟁이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회가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조직, 이 기구는 뭐죠? 국제연맹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왔었던 게 1920년에 만들어졌던 국제연맹이에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등장한 게 있습니까? 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등장했던 게 국제연합입니다. 이 국제연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죠. 이 국제연맹은 약자로 하자면 LN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국제연맹은요, 좀 맹해요. 참고로 이 국제연합은 194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국제연맹은 좀 맹하다는 이유가 미국도 빠졌다고 그랬죠? 강대국들이 빠지게 되면서 전쟁을 막을 제재 수단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 이 사이에 터졌던 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게 국제연합. 그래서 사실 지금 이 10월 학평을 보고 있는 요 현재 보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 문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또 다시 막 유엔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름의 제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국제연맹은 강대국들이 불참하면서 뭔가 전쟁을 막을 제재적 수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나왔다니까. 네, 그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가볼까요? 평화 10원칙을 발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던 것은 어디? 반동회의. 반동회의는 1955년이 되겠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를 성립시켰다. 브레턴 우주 체제는요, 브레턴 우주 회의에 의해서 체제가 성립되었던 것이거든요. 1944년 미국의 브레턴 우주에 모여서 44개의 대표들이 앞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같이 합의를 했던 게 브레턴 우주 체제예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정했던 게 몇 개가 있는데요. IBRD, IMF가 만들어졌었고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했던 것이 바로 이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출범되었던 건 EU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대립하였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는요, 냉전 체제에서 1949년도에 만들어진 냉전 체제 중에 당시 서방 지역, 미국 및 영국 등에 해당되는 국가의 군사적 동맹체가 나토고요. 이게 1949년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산권 진영, 즉 사회주의권 진영에서의 대립하는 기구가 있었겠죠.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거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약자로 WTO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WTO랑 약자가 같아요. 그렇지만 이 WTO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요거 언제냐면 1955년이에요. 국제분쟁을 억제할 무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게 국제연맹의 가장 최대한 약점이자 완벽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뭐 전형적인 연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건 프랑스 혁명에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제1조, 지금부터 적군이 공화국의 영토에서 물러날 때까지 모든 프랑스인은 영구히 군대의 징집 대상이다. 공안위원회는, 아하! 이 공안위원회가 나왔네요. 공안위원회는 공포정치를 일으켰었던 공포정치,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했었던 공포정치에 바로 보조해 주었었던 기관이 바로 이 공안위원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국민공회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1789년, 1789년에 뭐가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번 타고 제 중고등학교 시절 다녔다고 했었죠? 212번. 자, 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하던 요 1789년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91년도에 입법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792년에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고요. 요 헌법, 요 공안위원회가 나오는 요 헌법이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94년도에 로베스피에르가 쫓겨나는 테르미노르 반동이 일어나게 되고 1795년도에 5명의 총재가 합의를 하게 되는 총재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9년에 나폴레옹이 통영 정부를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요 연도. 사실 요거까지는 몰랐더라도 여기는 제가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같은 해잖아요. 그렇죠? 1789년. 국민공회 구성,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1792년. 통영정부 수립, 여기 나와 있네. 통영정부. 1799년이고요. 나폴레옹의 즉위, 황제 즉위, 1804년. 워털루 전투 발발, 1815년. 그리고 샤를 10세 퇴위. 샤를 10세 퇴위가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앉혔기 때문에 또 샤를 10세가 쫓겨나게 되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던 거. 이게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연표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이 법령은 어느 시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국민공회 시기에 발표되었던 1793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공안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나예요.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연도를 완전 빽빽하게 안 썼더라도 요 전후의 시기만 구분하셨어도 요 사실 요 뒤에 있는 건 제가 연도를 써드리긴 했지만 사실 몰랐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상태에선. 그렇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 보시면 밑줄 친 그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가 총리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대요. 그렇지만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전쟁 배상금의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그의 발언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대요. 특히 독일의 유대인들은 근심에 휩싸였답니다.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여 독일 내의 모든 공적인 활동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누구죠? 히틀러. 이 히틀러의 집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죠? 시기적으로 1933년부터 45년까지예요. 요거 최근 모평에서 연이어 계속 나왔잖아요. 자, 볼까요? 기억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1947년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69년, 트루먼 독트린은 47년. 요거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니은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 1939년 8월이에요. 그리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1939년 9월 1일. 즉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발발하기 직전에 체결되었던 게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단행했던 것은 1922년. 드골이 영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했다. 왜? 당시에 히틀러가 어디를 장악했습니까? 프랑스를 장악했잖아요. 파리를 장악하고 프랑스의 지역에, 특히 남쪽 지역에 이 괴뢰 정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BC 정부라고 하는. 그러자 이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요, 거기서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일으키면서 망명 정부를 이끌었다고요. 요거는 요 기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소 불가침 들어가니까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를 아나콘다가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뭐 플로리다 반도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뱀인 아나콘다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답니다. 이 그림은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한 이후 벌어진 전쟁 당시 북부 윌필드 스콧 장군의 계획을 풍자한 것이래요. 자, 바다를 봉쇄하여 남부를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싸웠던 미국 남북전쟁이군요. 미국 남북전쟁은 언제?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고, 요 사이인 63년, 1863년에 뭐가 일어났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다. 노예 해방령이 나왔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미국의 노예 해방은 63년이고요.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이 있다고 그랬죠. 농노 해방은 언제다?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같은 해에 있었던 게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1번입니다. 멀로 선언이 공포되었다. 멀로 선언은 1823년에 미국 대통령 멀로가 발표했던 것으로서 더 이상 유럽, 너네 우리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 라고 하면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것으로 인해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독립에 더 자극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다. 뉴딜 정책은요, 1929년 이후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뉴딜 정책은 1930년대 초에 나옵니다.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이 경제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뉴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3번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졌다. 1942년 태평양 전쟁 중에 있었던 가장 큰 해전, 대표적인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1773년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었다. 1863년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정답은 5번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 맞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선지들이 너무 벌어져 있어. 최근에 모평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는요, 만약에 이게 나왔잖아요. 요 앞뒤에 있는 선지들로 엄청나게 냅니다.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69년도에 뭐가 있었죠? 미국 대륙횡단 철도.
내지는 수에즈 운하 이런 게 연표로 나와버린다니까요. 예, 그리고 당시 유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서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이것도 너무 요 사건과 연관성이 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수능장에선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것입니다. 잘 대비해 두셔서 꼭 다 만점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밑줄 친 기억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역사사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유노조, 검색 초기화 나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솔리다르노시치로 연대라는 의미래요. 독립자유노동조합 연대라고도 한답니다. 1980년 레흐 바벤사의 주도로 창립되어 정부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요. 이후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불자 1989년 자유노조 대표는 정부와 협상에 나섰고 이 협상의 결과 자유총선이 실시되어 자유노조가 승리하였고 이듬해 바웬사가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되었대요. 바웬사가 폴란드 대통령이 된 게 199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기억 시기라고 하고 있죠. 기억의 배경.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불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유럽의 바람은요.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자, 1980년대 중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가 주장했었던 개혁 개방. 이걸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경제적인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서 당시에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죠. 마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본다. 마셜 계획은 여러분 언제 나왔습니까?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경제적인 계획이 마셜 계획이죠. 이걸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되는, 성립되는 것도 있었고요. 2번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원인. 쿠바 미사일 위기는요. 1962년에 있었어요. 3번입니다. 베를린 봉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사한다. 베를린 봉쇄는요. 1948년, 49년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베를린이 단위도 통합, 화폐 단위도 통합하려고 하자 당시에 소련에서 이 베를린 일대를 봉쇄하게 되면서 당시에 좀 긴장 상태가 오게 되었었던 이건 냉전의 성립 단계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이 끼친 영향, 그 중에서도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의 개혁 개방 정책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등장했던 게 1985년입니다. 85년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됐던 게 1991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고르바초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에 따른 변화를 찾아본다. 세계 무역기구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1995년 세계의 자유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었었다라는 거. 여기에 있는 이 개혁 개방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시기적으로도 이건 1990년대니까요.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고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유일한 하나, 여러분의 수능 대박! 제가 그리스에서도 외쳤고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완수박을 외쳐드리고 여러분을 수능 시험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계사를 수업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수능 대박 내시고 수능 이후에도 역사를 배운 사람답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완제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완제들이여 수능 시험장에서 당당히 만점을 외쳐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완수박!
아이! 아이! 아! 와!